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50년대 할리우드에서 가장 눈부신 스타 중 한 명이었던 바바라 페이튼. 그녀는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매력으로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전설적인 배우들, 예를 들어 밥 호프, 게리 쿠퍼, 그리고 그레고리 팩과의 연애는 매번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며 당시의 보수적인 할리우드 문화와는 다른 길을 걸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5년 바바라는 할리우드의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깨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혔고, 결국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영화 커리어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67년 2월 할리우드 중심가의 한 주차장에서 청소부들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가 터져서 바닥에 흩어진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한 여성이었습니다. 얇은 원피스와 슬리퍼만 걸친 채 차가운 바닥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죠. 그녀의 얼굴 아래에는 굳어버린 피가 얼룩져 있었고, 멀리서 보면 숨이 멎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를 발견한 청소부들은 가까이서 보니 팔과 다리에는 오래된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금발머리는 엉켜붙어 마치 벌집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몸은 너무나 초췌하고 상처투성이어서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한 청소부는 그녀의 몸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미약한 숨결을 확인한 청소부들은 급히 도움을 요청했죠. 이 여성은 바로 바바라 페이튼이었습니다. 한때 할리우드의 스캔들 여왕으로 불리며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던 영화배우였습니다. 비록 그녀의 경력이 12년 전에 끝났고 그 이후로 추락하는 삶을 살았지만, 바바라는 할리우드를 완전히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가 발견된 곳은 할리우드의 어느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였으며, 이곳은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겪은 고통과 절망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바바라 페이튼의 추락은 너무나도 극적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정상에서부터 길거리의 쓰레기통 옆까지 그녀의 삶은 마치 추락하는 별처럼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스타는 흔치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1927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차가운 바람과 울창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바바라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바바라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금발 머리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아기였죠. 그녀의 부모는 건설 노동자였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고, 바바라와 남동생은 비교적 안정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똑똑하고 활발하며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로 기억합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 스키, 썰매를 타며 문밭에서 신나게 놀던 모습을 떠올린다고 해요. 가톨릭 신앙으로 자란 바바라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을 보였고, 시간이 지나며 꽤 훌륭한 솜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요리 실력은 평생 동안 유지되었고, 연인이나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자주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바바라는 자신의 매력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죠. 12살 무렵 한 유명 배우가 마을에 방문했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바바라는 옷밥벌 되는 소년에게 자신을 공연에 데려가 달라고 설득했고, 소년은 대가로 그녀에게 특정한 요구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바바라는 그에게 다리를 쓰다듬는 것만 허락하며 원하는 걸 얻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세상과의 거래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정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배웠다고 회상합니다. 1930년대 말 바바라 가족은 텍사스주의 석유 도시 오데사로 이사를 갑니다. 이곳에서 바바라는 빠르게 주목받는 10대 미녀로 성장합니다. 긴 다리와 함께 눈길을 사로잡는 외모를 갖춘 그녀는 학교에서 남학생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15살 때 45살 먹은 친구의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다고도 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바바라는 지역 소년 윌리엄 호지와 결혼을 시도했지만 부모님이 이를 막아 결혼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한 댄스 파티에서 짧은 드레스를 입고 눈에 띄며 22살의 공군 장교 존 페이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주 만에 결혼했고
바바라는 남편과 함께 할리우드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도시의 화려한 분위기에 매료되었고 이곳이 자신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죠. 결국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영화사 오디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록 첫 번째 시도에서 큰 성과는 없었지만 바바라는 할리우드라는 문을 열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아들 존 리를 낳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아이를 떠나 다시 할리우드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번 돈으로 밤문화를 탐험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사랑스러운 외모와 도발적인 유머 감각 덕분에 할리우드의 밤거리를 장악하며 지역 기자들로부터 나이트클럽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948년 연기 경험이 전혀 없던 바바라는 놀랍게도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습니다. 몇몇 영화에 출연하며 가능성을 보였지만 이듬해 여름 스튜디오는 그녀와의 계약을 종료합니다. 이유는 기혼인 코미디 배우 밥 호프와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1949년 3월 휴스턴에서 열린 호텔 파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바바라는 밥 호프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의 열성 팬이자 연인이 되었습니다. 할리우드로 돌아온 밥 호프는 그녀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필요한 가구를 모두 채워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맨스는 6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바바라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 밥 호프의 조언자들은 그녀에게 적당한 금액을 주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바바라는 받은 돈을 몇 달 만에 모두 써버렸고 이후 단순한 시골 소녀에서 교활한 황금 사냥꾼으로 변모합니다. 다시 밤거리로 돌아온 바바라는 여러 유명 인사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와 저녁 식사를 하거나 배우 존 아일랜드와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마피아 미키 코엔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 시기 바바라는 비급 영화 배우 미키 녹스와도 교제했는데요. 그는 그녀를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연인으로 기억합니다. 녹스는 그녀가 나를 침대에 3일 동안 붙잡아두고 심지어 음식을 침대로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회고했죠. 바바라는 남자들을 마치 손수건처럼 갈아치우며 그녀만의 방식을 이어갔습니다. 1949년 22살이 되던 해 바바라는 영화 트랩드에서 로이드 브리지스와 함께 첫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이름은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로도 등장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엑스트라 배우 겸 마약 밀매업자 돈 쿠거가 바바라의 집주인을 폭행했다는 사건 때문이었죠. 집세를 요구한 집주인을 폭행한 이 사건은 바바라와 돈 쿠거의 어두운 면모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캔들 속에서도 바바라는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1950년 워너 브라더스와 주당 $5,000라는 거액의 계약을 맺고 제임스 캐그니와 함께 영화 Kiss Tomorrow Goodbye에서 주연을 맡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악랄한 갱스터와 사랑에 빠진 여인을 연기하며 지금까지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연기는 호평을 받았고 스튜디오는 그녀의 주급을 2배로 올리며 다음 작품 게리 쿠퍼 주연의 서부 영화 달라스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 바바라는 게리 쿠퍼와 스티브 코크런과의 관계로 또다시 스캔들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조차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할리우드의 스캔들 여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리 쿠퍼와 함께 출연한 영화 달라스에서 주목받은 바바라는 곧바로 그레고리 팩과 함께 Only the Valiant라는 작품에 캐스팅됩니다. 그런데 촬영장에서 그레고리 팩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발전했죠.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명 배우이자 재력가였던 프랜차트 톤이었어요. 그는 바바라보다 22살이나 많았지만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와 대담한 태도에 단번에 반했습니다. 프랜차트는 바바라에게 매일같이 샴페인, 꽃,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며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고 바바라는 그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약혼했고 프랜차트는 바바라를 위해 목장을 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늘 그렇듯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순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바라는 영화 Drums in the Deep South의 상대 배우 가이 메디슨과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슨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바바라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밤마다 그녀의 아파트를 찾았죠. 이 사실이 프랜차트 톤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프랜차트는 바바라와 메디슨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이 이야기는 곧 할리우드 전역에 퍼지며 스캔들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트는 약혼을 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너 브라더스는 그녀의 끊임없는 스캔들에 실망했고 그녀를 저예산 영화 Bride of the Gorilla에 캐스팅하며 일종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멜로 드라마였지만 바바라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는데요. 그녀가 2명의 배우와 동시에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나이가 많은 알코올 중독자 톰 코너웨이였고 다른 한 명은 전직 프로 레슬링 선수이자 배우였던 우디 스트로드였습니다. 1951년 7월 프렌차트 톤이 뉴욕으로 출장을 떠난 사이 바바라는 또 다른 인물과 얽히게 됩니다.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서 만난 톰 닐이라는 배우였죠. 당시 수영복 차림으로 파티에 등장한 톰 닐의 근육질 몸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톰 닐은 바바라와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곧바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공격적이었고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두려움이 없었죠. 마치 발정난 고양이 같았으며 어디서든 언제든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바라는 여전히 프렌차트 톤과 약혼 상태였지만 톰 닐에게 결혼을 제안하며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비용은 프렌차트가 지불하고 있었죠. 프렌차트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자 바바라는 재빨리 톰 닐을 쫓아내고 다시 프렌차트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바라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했습니다. 몇 주 사이에 프렌차트 톤과 톰 닐 사이를 오가며 무려 6번이나 약혼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두 남자와 동시에 약혼 상태이기도 했죠. 술에 취하고 넘치는 욕망에 휘둘린 바바라는 두 남자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데 점점 더 열을 올렸습니다. 1951년 9월 14일 바바라는 톰 닐과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결혼 전날에는 프렌차트 톤과 호텔에서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톰 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바라의 집으로 찾아가 프렌차트 톤을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톤은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으며 바바라도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 폭력 사건은 국제적인 뉴스로 퍼졌고 바바라의 방탕한 삶은 당시 보수적인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워너 브라더스의 사장은 그녀의 계약을 파기하며 스튜디오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프렌차트 톤과 바바라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단 5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술과 싸움으로 점철된 악몽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톤은 바바라가 닐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를 참지 못한 채 그녀의 보석 상자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에 바바라는 전화기를 그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이후 화장실에 틀어박혀 약을 삼키며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호텔 의사가 발견해 목숨을 구했지만 이 사건은 바바라와 프렌차트 톤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톤은 1952년 7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바바라의 외도를 증명하는 사진을 확보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진은 바바라가 톰 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톤은 이 사진을 수십 장 복사해 할리우드 전역에 배포하며 그녀의 명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의외로 바바라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고 베벌리힐스에 있는 15개의 방과 하인을 둔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톰 닐은 할리우드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영국으로 떠나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영국에서 바바라는 비급 영화 Bad Blonde와 Four-Sided Triangle에 출연했지만 이 두 작품은 그녀가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5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다시 할리우드로 돌아와 바바라는 언론 앞에서 영국식 억양을 흉내내며 이제부터는 진정한 명작만 출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말 바바라는 코미디 영화 Run for the Hills에 출연하며 또다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고 그녀의 커리어는 점점 더 추락했습니다. 이후 바바라와 닐은 The Great Jesse James Ray라는 저예산 서부 영화에 출연했지만 이 작품 역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1953년 여름 두 사람은 연극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의 투어 공연에 참여했지만 첫 공연이었던 시카고 극장에서 바바라는 술에 취해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몇 분 뒤 정신을 차렸지만 다시 쓰러져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공연은 작은 지방 도시들에서 이어졌고 닐이 바바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알코올과 폭력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톰 닐과의 공개적인 결별 이후에도 바바라는 여전히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클럽들을 드나들며 화려한 보석과 모피를 걸치고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자주 술에 취한 상태였고 클럽을 나올 때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보는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할리우드의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할리우드의 파티에서 유명 인사들과 어울리며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라스베이거스 휴가 중에는 수영장에서 근무하던 구명요원과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그가 훗날 영화 타잔의 주인공이 된 고든 스콧이었습니다. 한 유명 배우는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로 당시 $6,000에 달하는 캐딜락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찾았을 때 이번엔 뭘 사줄 거냐고 그녀가 말하자 그는 화를 내며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바바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를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엑스트라 배우, 하급 연예인, 심지어 남성 접대부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1954년 5월, 당시 $12,000의 값비싼 모피 코트 2벌을 술값 $200를 갚기 위해 술집 주인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와 함께 그녀가 마약 딜러와 어울리며 약물을 자주 사용한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죠. 사실 바바라의 약물 의존은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유명 마약 딜러였던 돈 쿠거의 단골 손님이었고 마약 중독자로 알려진 플레이보이 스탠리 애덤스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삶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55년 바바라는 영화 Murder is My Beat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작품은 에드거 G 울머 감독의 작품으로 바바라의 연기는 꽤 설득력 있었지만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해 바바라는 또 다른 연인과의 관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흑인 남성이었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매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바바라는 이에 개의치 않고 그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할리우드 파티의 동반자로 데려가며 공개적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영화업계의 분노를 샀고 결국 바바라는 할리우드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게 됩니다. 같은 해 그녀는 베벌리힐스의 호화로운 저택을 잃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미납 청구서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월에는 술을 사기 위해 부도난 수표를 사용하려다 체포되었고 법정에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히며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100의 벌금과 60일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바바라 페이튼의 이름은 점점 더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잃은 뒤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제한적인 방문권만 허락받았죠. 29살이 된 바바라는 어느 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남성과 함께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이후 바바라는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수영장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역 스포츠 낚시 사업을 운영하던 23살의 젊은 남성이었고 바바라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애리조나주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캘리포니아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정말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결국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바바라는 햇볕 아래에서 여유를 즐기며 마을을 배회했습니다. 값싼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고 서로의 불운을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1958년 바바라는 그와 이혼하고 팜스프링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더 큰 기회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바바라는 팜스프링스 호텔의 바에서 우연히 리퍼트 스튜디오의 소유주인 밥 리퍼트 주니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본 순간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즐기러 온 사람이 아니었으며 바바라는 정말 초췌해 보였고 지나치게 무거운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낀 때까지 보이고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텐더는 밥에게 바바라가 호텔 바에서 1박에 $100를 받고 잠자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팜스프링스에서의 그녀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이미 사라졌고 도시를 가득 메운 아름다운 여성들 사이에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호텔 측에서 그녀의 행적을 알게 되자 바바라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작은 도박 도시 서치라이트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마피아와 연줄이 있는 도박꾼, 그녀가 자서전에서 딕 행운남이라고 부른 남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작은 아파트가 그녀의 무대였습니다. 비벌리힐스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가장 외롭고 황량한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치라이트와 딕 행운남은 그녀의 삶에서 또 하나의 짧은 정거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1958년 8월 31세의 바바라는 다시 한번 할리우드로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토니 프로바스와의 이혼 소식을 발표하며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양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날씬한 몸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한때의 화려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모인 기자들은 냉소적이었고 그녀의 재기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바라의 계획은 시작부터 좌절됐습니다. 영화계에서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자존심을 접고 여러 가지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게 됩니다. 낡은 스트립바의 웨이트리스, 미용실에서 머리 감는 보조, 심지어 주유소 직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커리어가 완전히 막히자 바바라는 술에 더 의존하게 되었고 점점 몸이 불어나며 한때의 아름다움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입던 날렵한 정장과 비키니는 더 이상 입을 수 없었고 대신 며칠 동안 벗지 않은 듯한 더러운 옷들로 그녀를 대신했습니다. 술 중독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게 된 그녀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 32세의 바바라는 헐리우드의 어두운 세계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낡고 벼룩이 들끓는 모텔 방에서 생활하며 밤마다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주급 1만 달러를 받던 영화배우였지만 이제는 고물 자동차를 타고 손님을 찾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100달러를 받던 그녀의 몸값은 점점 떨어져 50달러, 그리고 마지막엔 단 5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손님들과는 주차된 차 안에서 거래를 했죠. 1962년 2월 7일 바바라는 바에서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몸을 팔려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을 기다리던 기자들은 그녀의 사진을 찍었고 그날 밤 찍힌 사진들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통제 불능 상태로 빠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모피코트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고 눈은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바바라는 또다시 신문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터에서 젊은 남성들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바바라는 술 냄새를 풍기며 흰색 수영복과 스웨터, 금색 샌들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몸은 멍과 상처투성이었고 앞니 몇 개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바바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날 입었던 맨발의 흰색 수영복 차림이었고 공공장소 음주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벌인 소란스러운 파티로 다시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바바라는 알몸 상태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음주와 공공장소 부적절한 행동 혐의로 21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바바라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62년 가을, 한 손님에게 칼에 찔리는 사고를 당해 무려 38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레오 길드라는 출판사가 그녀를 찾아와 자서전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녀의 감정적, 재정적 고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혼란스럽고 사실관계가 뒤섞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은 1963년에 출간되었지만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영화계의 평론가들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바라 페이튼은 결국 헐리우드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은 낡고 황폐한 건물이었죠. 이 호텔은 헐리우드의 절망과 비극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장소로 이곳을 우주에서 가장 황폐한 장소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호텔은 문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정착지였고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유명인들도 많았습니다. 이 낡은 호텔에서 바바라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TV 배우였던 존 레이번이었습니다. 과거 해병대 출신으로 훈장을 받을 만큼 용맹했던 그는 이제는 술과 담배에 중독된 채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불행한 삶에 이끌려 몇 달간 함께 지냈습니다. 레이번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사랑을 나누고 시를 쓰고
종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바바라가 몸을 팔아 우리를 먹여 살렸습니다. 방은 술 냄새, 더러운 몸, 그리고 섹스 냄새로 가득했어요. 바바라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자신이 당한 모든 나쁜 일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신문에서 자신을 악녀로 묘사하는 걸 믿었고 스스로를 벌주고 싶어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간절히 원했어요.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상관없었죠. 어느 날 그녀는 호텔 방 창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헐리우드가 나를 쓰고 버렸다고 말하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지만 바바라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삶에 지쳐 포기해버린 거죠. 그녀는 문제도 많고 냉소적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레이번은 결국 바바라를 떠나며 헐리우드를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레이번과의 이별 후 바바라의 삶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거리의 방랑자들과 보내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기억조차 흐릿한 상태로 지내며 상상조차 어려운 일을 감내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옷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혔고 또 다른 날엔 다시 매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1965년 38세가 된 바바라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그녀는 남성용 잠옷상에 하나만 걸친 채 모텔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발견된 약물 때문에 구속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자멸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바바라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어두운 바에서 보냈습니다. 헐리우드의 조그만 바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바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몰락한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작가 로버트 폴리토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바라의 얼굴은 항상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코 주변에는 정맥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다리는 부어 있었고 배는 나이가 들어 처진 상태였죠. 그녀는 아마 90kg은 되었을 겁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매일같이 술과 마약에 의존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던 바바라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씁쓸함과 순진함 그리고 희망이 기묘하게 섞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자기 기만의 장막은 현실을 마주할 기회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1967년 2월 쓰레기통 옆에서 바바라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넘어지며 생긴 상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바바라는 지역 병원의 자선병동에 입원했고 만성 알코올성 정신병, 영양실조, 노숙 생활로 인한 극도의 피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부모가 사는 샌디에이고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바라의 부모 역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고 딸의 상태를 돌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에서도 술을 마시며 자멸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웃들은 바바라와 부모가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967년 4월 25일 바바라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부상을 입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도 받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3일 후 바바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오후 바바라는 거실 소파에서 잠에서 깨어 몸이 좋지 않다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 바바라는 변기 옆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심장과 간이 멈추며 그녀의 생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39세였습니다. 바바라의 죽음을 확인한 경찰은 부풀어 오른 얼굴과 황폐한 외모 때문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헐리우드의 유망한 스타였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죽었을 때 그녀는 마치 60대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존은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이었고 바바라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공식적으로 자연사로 기록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술과 약물, 절망으로 얼룩진 세월이 있었습니다. 바바라 페이튼의 삶은 비록 슬프지만 헐리우드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한때 빛나는 스타였지만
헐리우드의 규칙에 도전하고 그 시대의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이유로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현대의 연예계에서도 비슷한 길을 걷는 이들이 있지만 바바라처럼 완전히 추락한 사례는 드뭅니다. 바바라 페이튼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